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특별 열차를 타고 중국을 방문한 북한 최고위급 인사가 1박 2일의 일정을 마치고 베이징을 떠났습니다. 국가 원수급 예우를 받았던 만큼 김정은일 가능성이 큽니다. 김정은이 시진핑 주석과 회담했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자 청와대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북중 간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는 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 내일 다시 구치소를 방문합니다. 검찰은 변호인을 통해서도 조사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 전 대통령이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내일로 잡힌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전 지사는 경기 양평군 소재 컨테이너에 머물면서 신문에 본격 대비하고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2달여 앞두고 MBN이 부산과 경남 지역부터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부산시장에는 오거돈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경남지사에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국 초중고교 5곳 중 4곳은 교실에 공기정화시설이 아예 없습니다. 학생들이 미세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지만 학교 측은 예산 문제로 관련 장치를 즉각 설치하는 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의 최고위급 인사를 태운 특별 열차가 중국 베이징에서 1박 2일의 일정을 마치고 떠났습니다. 중국 내 모든 일정은 극도의 보안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연장현 기자입니다. 중국 베이징의 한 도로 위로 호위를 받은 검은 차량들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특별 열차를 타고 온 북한 고위급 인사가 어제부터 베이징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양에서 출발한 열차는 북한과 중국의 접경 지역인 단둥을 거쳐 어제 오후 3시쯤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베이징 인민대회당으로 건너간 북측 일행은 중국 최고 수뇌부와 만찬을 함께하고 현지 시각으로 어젯밤 10시쯤 국빈급 숙소인 갸오위타이로 향했습니다. 북측 인사는 오늘은 2011년 김정일이 찾았던 베이징 내 첨단 지역인 중관촌에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는 중국이 상황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때까지 지켜본다는 반응입니다. 과거 전례를 보시면 중국 정부는 이런 인적 기류에 대해서 되게 자체적으로 적절한 시점이라고 판단되는 시점에 대외적으로 발표를 하고요. 중국 외교부는 북한 김정은 방중설에 대해 아는 바 없으며 말할 게 있으면 적절할 때 밝힐 것이란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적절한 시점이란 북한 인사가 탄 열차가 북중 접경지인 단둥을 통과하고 난 뒤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이틀 동안 베이징에 머물렀던 북한 특별열차는 오늘 오후 베이징역을 출발했습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김정은일까 김여정일까? 중국을 방문했던 북한 최고위급 인사가 누구인지가 가장 궁금한데 아직 중국은 이렇다 할 발표를 하지 않고 있죠. 어쨌든 과거엔 남북 정상회담 직전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을 직접 방문했었습니다. 황정 기자입니다. 한 고위 대북 소식통은 MBN과의 전화통화에서 방중한 인물이 김정은 위원장은 아닌 것 같고 김여정 혹은 제3의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정보당국 관계자 역시 김정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이라면 열차가 도착하는 장소 등에서 예우나 경호의 급이 이번보다 더 높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보면 김정은의 특사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친서를 들고 방문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갔을 가능성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 다른 대북 소식통은 중국 현지 복수의 대북 정보 관계자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방중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여정이라면 지금처럼 극비리의 중국 방문이 진행될 이유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또 2000년 6월 첫 남북 정상회담 직전인 5월 말에도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었다며 김정은도 같은 상황이라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중국 방문에 이용되는 북한의 특별 열차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과거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해외 방문 때 탔던 그 특별 열차와 아주 많이 흡사하거든요. 이 열차는 김정일의 직계 가족 백두혈통만 탈 수 있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방중 때 탔던 특별 열차입니다. 짙은 녹색 바탕에 노란색 줄이 있고 창문은 모두 썬팅 처리된 방탄창입니다. 이번에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북한 특별 열차와 거의 흡사한 모습입니다.
열차 전체가 21량인 것도 동일합니다. 이 특별열차는 김일성 직계가족, 이른바 백두혈통만 탈 수 있는 최고위급 전용 열차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일 전 위원장은 생전에 신상의 안전을 이유로 지방 시찰을 하거나 해외 방문 시 열차를 고집했습니다. 실제로 김 전 위원장은 7차례 중국 방문은 물론 러시아를 방문할 때도 모두 열차를 이용했습니다. 특별열차에는 방탄 설비는 물론 평양과 연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첨단 통신 장비가 갖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동할 때는 선로가 안전한지 등을 점검하기 위해 경호 요원 등이 탄 쌍둥이 열차가 앞장서 이동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집권 이후 중국을 방문하는 북한 고위 인사들은 주로 항공편을 이용해왔던 상황. 이례적으로 김정일이 탑승했던 특별열차를 이용한 것은 과거 혈맹이었던 북중 관계 복원을 희망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청와대는 북한 최고위급의 중국 방문에 북중 간 관계 개선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하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남북, 미북 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따져보지 않을 수 없으니까요. 강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는 며칠 전부터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미 며칠 전에 파악하고 있었다며 베이징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중 인사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 당 제1부부장, 최룡해 당 부위원장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현재로서 확인된 바가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누가 방중했는지 파악하더라도 양국 간 외교적 전례가 있어 먼저 공개할 수 없다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남북과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중 간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은 긍정적 신호로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청와대는 미국과도 관련 정보를 주고받고 있다면서 미국 역시 지금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블룸버그와 CNN 등 일부 미국 언론들은 방중 인사가 김정은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의 압박 정책 덕에 북한과 중국이 만난 것이라며 자기들 성과 자랑에 바빴고요. 김태일 기자입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익명의 소식통 3명의 말을 인용해 이번 방중 인사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김정은이 집권 후 처음으로 중국을 깜짝 방문했다며 그러나 체류 일정과 접촉 인사 등 자세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CNN과 뉴욕타임스 등 다른 언론들도 이번 방중 인사가 김정은일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The growing speculation that North Korea's leader Kim Jong-un is making his first foreign trip since taking power. 백악관은 방중 인사가 김정은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We can't confirm those reports. We don't know if they're necessarily true. 백악관은 그러면서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정책에 따른 성과라며 앞으로 있을 미북 정상회담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일제히 북한 고위 인사의 방중 사실을 보도했는데 그 대상이 김정은인지 김여정인지에 대해서는 엇갈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히 극우 성향의 산케이 신문은 호해까지 발행하며 북중 양국이 올 초부터 김 위원장의 방중을 협의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일입니다. 사실 북한은 넉 달 전만 해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마저 문전박대하는 등 관계가 냉랭했죠. 그런데 갑자기 북한의 최고위급 인사가 중국을 찾은 겁니다. 북한과 중국 모두에게 이득이라는 판단 때문이겠죠. 다음 달엔 북한, 러시아도 갑니다. 어쨌든 미국이 긴장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오재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북한을 찾은 숭타우 대외연락부장과의 면담 대신 자동차 공장을 시찰했던 것으로 알려진 김정은. 중국 최고 지도자의 특사를 홀대하며 북중 관계는 더 경색됐습니다. 하지만 넉 달 만에 김정은이 직접 면담했든 특사를 보냈든
시진핑 주석과의 접촉이 극비리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느 쪽이 먼저 손을 내밀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북중 모두 이익이 크다고 판단한 겁니다. 중국은 자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를 치르는 동안 달라진 한반도 상황을 구경만 하게 됐다는 불안감이 컸습니다. 제일 궁금한 것은 북한이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가지고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진행해 갈 건지. 북한도 중국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북측의 어떤 입장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기본적으로 설명하는 아마 자리가 될 것 같고, 중국의 전략적인 어떤 부분들을 훼손하는 어떤 혹시 행보가 아닌가, 그런 우려를 좀 불식시켜주는 발언들을 좀 할 수 있는. 이와 함께 다음 달 리용호 외무상이 우호국인 러시아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남북 그리고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협상력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강경파인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백악관이 우호적인 기사들을 소개하며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 중엔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볼턴을 불편해하는데 이게 바로 볼턴을 잘 뽑았다는 증거라는 컬럼도 있습니다. 김희경 기자입니다.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가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며 미 백악관이 소개한 우호적인 언론 매체 글들입니다. 북한 정권이 이제 미국에 허세를 부리는 것이 안 먹힌다는 것을 알게 됐을 것. 볼턴이 대통령에게 조언한다는 사실에 러시아와 중국, 북한의 심기가 불편하다는 소문이 도는데 이는 대통령이 현명한 선택을 했다는 증거라는 글입니다. 백악관이 직접 지원 사격까지 나섰지만 볼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볼턴 지명에 대해 미국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ohn Bolton has been the worst mistake he's made. He's advocated going to war preemptively against North Korea, against Iraq, against Iran even. 이런 가운데 볼턴이 당분간 자신의 강경한 노선을 관철시키기보다 미 행정군의 중재역에 치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볼턴 측근의 말을 인용해 볼턴은 자신이 전쟁광으로 묘사되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목소리를 낮추려는 듯한 접근법을 통해 신뢰를 쌓으려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에 파병된 아크 부대를 방문해 바로 여러분이 국민이 기억하는 진정한 태양의 후예라고 격려했습니다. 태양의 후예는 아크 부대를 배경으로 한 인기 드라마였었죠. 아부다비에서 최종락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상의 군복을 입은 문재인 대통령이 군가가 울려 퍼지는 아크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아랍어로 형제라는 뜻의 아크 부대는 양국 국방협력의 상징으로 2011년 창설돼 현지 군사훈련과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특수부대 출신인 문 대통령은 특수전 소총을 직접 조준하는 등 애착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냥 대통령이 아니라 공수 130기 공수 특전단 출신 대통령입니다. 장병들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는 아크 부대 장병을 다룬 인기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거론하며 자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강한 군대는 국민의 사랑과 지지로 완성됩니다. 여러분은 국민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태양의 후예입니다. 드라마와 같은 사연과 이벤트도 이루어졌습니다. 파병이 확정이 되고 나서 결혼식을 잠시 미뤘습니다. 와이프는 집에서 시너지를 혼자 남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니 신부가 바로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대로 하십시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아크 부대 장병들에게 떠나면서 마지막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 조국과 사랑하는 가족에게 복귀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기필코 완수할 것을 대통령으로서 명령합니다. 이후 문 대통령은 두바이로 이동해 현지 통치자와 면담하고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 구축 방안을 주제로 연설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을 방문한 후 오늘 밤 늦게 귀국길에 오릅니다. 아부다비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를 거부하면서 검찰이 오늘로 예정된 구치소 방문을 취소하고 대신 변호인단을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검찰이 할 수 있는 건 추가 조사 없이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거나 김윤옥 여사 등 가족에 대한 조사로 압박을 하는 걸 겁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검찰이 오늘 다시 시도하기로 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무산됐습니다. 검찰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며 이 전 대통령이 조사 거부 방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함께 일했던 비서진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을 끊임없이 불러 조사하고 있고 일방적인 피의 사실도 무차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검찰은 내일 다시 부장검사를 직접 구치소로 보내 이 전 대통령을 설득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할 권리는 있지만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입장을 소명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변호인 측에도 이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을 수 있게 설득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그러면서도 이 전 대통령의 진술만 기대하고 수사하는 것은 아니라며 수사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조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영포 빌딩에서 2007년 대선 당시 사용한 자금의 전표와 영수증을 대거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법 대선 자금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계재단 소유의 서울 서초동 영포 빌딩입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다음 날인 23일 이 건물 지하 2층에서 상자 1개 분량의 영수증과 출금 전표 일부를 확보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불법 자금 사용 내역으로 의심되는 것들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은폐하려던 자료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문서에는 서울시장 퇴임 직전인 지난 2006년 5월부터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8년 3월까지 집행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차명계좌에서 출금해 비용을 지출할 때 출금 전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차명재산과 불법 자금을 기록한 장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고 사촉격인 전표와 영수증까지 찾아내면서 혐의 입증에 중요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 전 대통령이 35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2007년 대선 자금으로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는 동부구치소엔 비선실세 최순실 씨도 수용돼 있죠. 최 씨는 현재 구치소에서 회고록을 쓰고 있는데 책의 제목이 가칭 나는 누구인가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상황에도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이혁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최순실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구치소 독방에서 회고록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첫 만남이나 독일 생활, 특검 조사 과정 등에 대해 자세히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씨는 잠정적으로 회고록 제목을 나는 누구인가라고 지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농단의 처음과 끝, 비선실세 등으로 불리는 상황에서 스스로 삶을 돌아보며 자신이 누구인지 생각해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최 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과거에 대해 진솔하게 써달라 했다며 회고록을 참고해서 변론 자료를 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구치소에서 영치금으로 산 노트에 내용을 적어 변호사를 만날 때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다 모으면 300쪽이 넘을 것이라며 3심까지 다 끝나면 출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 씨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돼 자신과 같은 구치소에 온 사실을 알고 있으며
수사 상황에도 관심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달 4일 최 씨의 2심 첫 재판이 열리는 가운데 고백적 성격을 띤 최 씨의 글이 변론 내용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성추행을 당한 구체적인 시각을 밝히고 거짓을 주장하고 싶으면 자신을 고소하라고까지 했는데 그동안 정 전 의원은 항상 추가로 해명을 내놨었죠. 이번에도 그럴까요? 이도선 기자입니다. 과거 정봉주 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여성은 2011년 12월 23일 오후 5시쯤부터 서울의 한 호텔 레스토랑에서 정 전 의원을 기다렸고 오후 6시를 전후에 사건이 발생했다며 해당 인터넷 게시물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GPS 기반으로 시간과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이 게시물에는 오후 5시 5분과 37분에 사진과 글을 올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정 전 의원은 피해 여성과 오후에 만난 적이 없다며 사진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언급한 시간이 없음에도 그 시간을 특정해서 그 자신이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걸 증명하는 게 자신의 가해 사실과 모순되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피해 여성은 공개적인 인정과 진실한 사과를 바란다며 거짓을 주장하려면 허위 사실로 자신을 고소하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폭로 이후 처음으로 얼굴을 드러냈지만 2차 피해를 우려해 사진과 영상 촬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으로 저를 저격하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정치적 의도를 가득 담고 있고 순수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피해 여성이 구체적인 범행 추정 시각을 새롭게 제시하면서 정 전 의원의 다음 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도성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내일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직접 출석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전 지사는 경기도에는 한 컨테이너에서 두문불출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MBN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경기도 양평에 있는 한 컨테이너입니다. 편안한 옷차림에 밀짚 모자를 쓴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수행원 한 명과 함께 컨테이너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안 전 지사는 성폭행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내내 이 컨테이너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컨테이너는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외진 곳에 있는데 주민들의 시선을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안 전 지사는 어제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법원이 서류 심사를 거부하자 직접 법원에 출석해 신문을 받기로 했습니다. 안 전 지사 측은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에 자기 방어를 포기한 것이었지만 법원의 결정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 측이 요청한 서류 심사를 거부하고 반드시 피의자를 직접 신문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원칙을 고수한 바 있습니다. 예정대로 심사가 진행된다면 안 전 지사는 통상적으로 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며 심사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전 지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 밤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전 시장의 합류로 더불어민주당 내 경기지사 후보군은 3명으로 압축됐습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성남시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경기도정을 이끌 적임자는 자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는 서울의 변방이 아니라 서울과 경쟁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경기, 이제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전 시장의 본격 합류로 더불어민주당 내 경기지사 경쟁이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 전 시장 캠프엔 하루에 100명꼴로 모집 3일 만에 3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몰렸고 같은 당 전해철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측 역시 안민석 국회의원은 물론 민주당 소속 경기도의회 의원 53명이 지지선언을 하는 등 새몰이에 나섰습니다. 당에서 함께 일을 했던 국회의원, 시의원들, 도의원들 그리고 당원들은 의원님께서 그동안 당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양기대 예비후보는 폐광의 기적을 보여준 광명동굴 사례를 앞세워 정책 후보로서의 존재감 부각에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남경필 현 경기도지사가 재선을 준비 중인 가운데 이에 맞설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군의 경선은 다음 달 20일에 열립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MBN이 리서치 플러스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첫 순서로 부산입니다. 부산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텃밭이지만 지난 대선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보다 더 높게 나왔었죠. 이번 부산시장 후보 지지도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동석 기자가 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자유한국당 서병수 현 부산시장 간 경쟁으로 압축되고 있는 부산시장 경쟁. 이번 지방선거에서 누구를 지지하는지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예비후보가 51%의 지지율을 얻었고 자유한국당 서병수 현 시장이 33.4%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오거돈 예비후보와 서병수 시장의 격차는 17.6%포인트로 오 후보가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우세를 보였습니다. 응답자에게 후보 선택 기준에 대해 질문한 결과 후보자 개인을 보고 뽑는다는 응답이 26.2%로 가장 높았지만 소속 정당이란 답변도 24.2%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부산 지역 경기 침체 상황을 반영하듯 가장 중요한 지역 현안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이어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과 낙동강 생태계 회복, 고리 원자력 발전소 연장 운영 여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이번에는 경남입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모두 다 놓칠 수 없는 지역이죠. 민주당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김경수 의원의 출마가 사실상 굳어진 상태.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자신의 재신임 문제를 이 경남지사 선거에 걸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안보란 기자가 전합니다. 여야 간 사실상의 전략공천 대결 가능성이 큰 경남지사 선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필승카드로 출마를 권유하고 있는 김경수 의원과 자유한국당이 전략공천을 검토하고 있는 박완수, 윤한홍 의원 간 가상 양자 대결을 붙여봤습니다. 먼저 김경수 의원과 박완수 의원 간 가상 맞대결에선 김 의원이 46.5%의 지지를 얻어 15%포인트 가까이 앞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경남지사를 지낼 때 행정부지사를 지내 전략공천 가능성이 거론되는 윤한홍 의원과의 대결에서도 김 의원은 45.6%의 지지를 받아 20%포인트 가깝게 차이를 벌렸습니다. 경남 지역 응답자들은 도지사 후보 선택에서 소속 정당과 후보자 개인의 경쟁력 두 가지를 핵심 요건으로 꼽았습니다. 선택 기준으로 응답자 가운데 26.9%가 소속 정당을, 25.1%가 후보자 개인을 꼽았고 현 정부 심판론과 현 정부의 국정운영 지원이라는 대답은 엇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가상 대결 결과만 놓고 보면 경남지사를 포함해 광역단체장 6곳 수성을 목표로 하는 한국당엔 빨간불이, PK 지역 교두보 마련을 노리는 민주당엔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각 정당 지지층에게 자신이 지지하는 당 지도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물어봤습니다. 텃밭이라고 자신하는 경남에서 그것도 한국당 지지층 가운데 현재 이 한국당 지도부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절반도 안 됐습니다. 경남도지사 선거를 본인의 재신임과 연계하겠다고 한 홍준표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이 관심 없다고 했고요. 서정표 기자입니다. 역대 지방선거에서 단 한 차례도 민주당에 져본 적이 없는 보수의 동무대 경남. 하지만 정당 지지도 평가에서 민주당이 46.3%로 한국당의 36%보다 10%포인트 이상 앞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바른미래당은 4.9%에 그쳤습니다. 특히 지지정당의 지도부 평가에서는 한국당 지지층 가운데 홍준표 대표 등 현재 당 지도부를 신임한다는 응답자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47.4%에 그쳐 가장 낮았습니다. 반면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88.7%가 추미애 대표 등 당 지도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경남도지사 선거를 본인의 재신임과 연계하겠다고 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이른바 재신임 투표 발언에 대해선 응답자의 44.6%가 관심 있다고 했고 52.7%는 관심 없다고 답했습니다. 부산에서도 민주당 지지층의 87.4%가 당 지도부의 리더십을 긍정적으로 본 반면 한국당은 67.4%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N 뉴스 서정표입니다. 미세먼지가 나흘째 수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부가 이틀째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했지만 말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책은 사실상 없습니다. 우정환 기자입니다. 어제는 홀수, 오늘은 짝수. 이틀째 공공기관 차량은 절반만 운행됐습니다. 나흘째 미세먼지가 사그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틀 연속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잠시 유입이 멈췄던 중국 미세먼지가 남서풍을 타고 다시 한반도에 몰려든 탓입니다. 오늘부터 미세먼지 나쁨 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됐지만 실효성 있는 조치는 없습니다. 민간은 이부제 의무 대상이 아니다 보니 도로는 평상시와 거의 다를 게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민간에도 차량 이부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시민들도 할 말은 있습니다. 홀수 짝수제 이런 것도 이 사람들이 다 지킬 수가 없는 환경이고 대중교통에 사람이 몰리면 또 뭐 출퇴근 시간이 늦어지거나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한 번에 지키라고 통보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중국발 미세먼지를 먼저 해결하라는 청원이 10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평상시에 열심히 해갖고 국민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해갖고서 떨구는 것이 중요하지 황사가 왔을 때 떨구는 건 이미 늦었다. 환경부는 한중 양국이 진행 중인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대한 공동 연구 결과가 나오면 중국 측과 협상에 나설 계획입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미세먼지에 제일 먼저 반응을 하는 건 아무래도 눈일 겁니다. 이런 때일수록 렌즈는 절대 금물입니다. 정선민 기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미세먼지에 마스크는 필수품이 됐습니다. 하지만 눈까지 가릴 수는 없는 법. 눈의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마스크를 껴서 그래도 입이나 코는 좀 보호가 되는데 아무래도 눈은 보호가 안 돼서 좀 따갑고 그런 것 같아요. 미세먼지는 안구 표면에 달라붙어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안구 건조증이 있는데 렌즈를 낀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소프트 렌즈의 부드러운 성질을 유지하는데 눈물이 소모돼 안구는 더 건조해집니다. 하드 렌즈를 쓸 경우엔 각막에 상처가 나기 십상입니다. 그 미세먼지는 알갱이유 성질이 있기 때문에 하드 렌즈 같은 경우에는 렌즈와 각막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자극을 일으킬 수가 있고, 따라서 미세먼지가 심하면 렌즈 대신 안경을 써야 합니다. 외출하고 돌아온 뒤에는 인공 눈물로 미세먼지를 씻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눈이 따끔거리거나 뻑뻑할 때 인공 눈물이 없다면 절대로 손으로 눈을 비비지 말고 세안을 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미세먼지 공포가 커지고 있지만 공기정화시설을 갖춘 학급은 5곳 중 1곳밖에 안 됩니다. 교육청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달라고 연일 요구하는 학부모들. 기다리다 지쳐서 아예 학부모들끼리 돈을 모아 교실에 설치하는 곳까지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야외 활동을 자제하라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옵니다. 미세먼지 나쁨 이상인 날은 운동장 등 실외에서 활동하지 않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미세먼지가 심해지자 학교에서는 체육 수업이나 현장 학습을 실내 수업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호흡기 관련된 약도 사실 먹었었거든요. 공기 안 좋을 때 교실 내부에서 청정이 될 수 있는 시설들이 좀 완비되면 저희는 사실 걱정이 좀 덜하겠죠. 문제는 학교 안에서 수업을 하더라도 미세먼지를 피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전국 초중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공기 정화 설비가 설치된 학급은 5곳 중 1곳에 불과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교육청에 공기정화시설을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고 학부모들이 돈을 모아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사주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셀 수가 없어요. 지금 민원이 저희가 몇 건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조금 어렵고요. 확대 추진을 할 계획은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기는 한데. 무상급식에 쓸 돈 가지고 공기정화시설부터 설치하라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교육당국은 야외 수업을 자제하라는 지시만 내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중국은 지난 2014년 초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공장을 폐쇄하고 경유차를 강제 폐차시키고 심지어 학교 난방까지 중단시켰죠. 그리고 그 결과 중국 204개 도시의 미세먼지 농도는 5년 새 32.5%나 줄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몇 년째 그대로 변화가 없습니다. 되려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날은 2013년 단 하루에서 2017년 열흘로 늘었죠. 그리고 올해는 지금 3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13일이나 됩니다.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정부는 맨 처음에 경유 차량을 지목했고 그다음 고등어와 삼겹살 구이를 주범이라고 했습니다. 한때는 고농도 미세먼지의 최대 80%가 중국발 스모그라며 중국 탓을 한 적도 있죠. 지난달에는 다시 말을 바꿔 중국보다는 국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주요 원인이라고 했었고요. 정답은 이 모든 것을 합친 게 원인입니다. 매년 미세먼지에 시달리면서도 체계적으로 분석도 하지 않았으니 시기마다 방법마다 그 분석 결과가 다르고 원인도 오락가락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 대책을 볼까요? 정부는 지난해 9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 30%, 납부밀수 70% 감축을 목표로 세웠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냥 목표만 세웠던 거죠. 어젠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대대적으로 내놓았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아닌 땜질 처방일 뿐입니다. 국회엔 45건의 미세먼지 관련 법안이 1년 넘게 방치돼 있었고 국회는 오늘에서야 부랴부랴 이 법안 심사에 들어갔죠. 벌써 나흘째 이어진 미세먼지 공포에 국민들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중국 탓만하며 서풍이 불지 않기만을 기다리는 천수답 행정이 되면 안 되죠. 그저 손쉬운 방법을 찾기 이전에 제대로 조사부터 하고 딱 부러지는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뉴스 초점이었습니다. 구제역은 보통 돼지보다 소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번엔 돼지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사례를 찾기 어려운 A형이라 백신도 안 맞은 상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구제역이 발생해 출입이 전면 통제된 경기도 김포시의 한 농가. 안쪽에선 방역요원들이 소독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육 중인 어미돼지 4마리와 새끼돼지 10마리 등에서 발굽 탈락 등이 관찰됐고 구제역으로 최종 확인된 겁니다. 발굽이 절뚝거리고 가피가 생겼다고 신고했어요. 917마리 농가에서요. 지난해 2월 충북 보은 한우 농가에서 발생하고 400여일 만입니다. 특히 이번에 확인된 A형 구제역은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형질로 소 농가에서 2차례 발생한 걸 제외하면 국내 돼지로는 첫 발병 사례입니다. 방역당국의 보유 백신 역시 주로 발생하는 O형 구제역에 한정돼 있어 전국 1,000만 마리 규모의 돼지 농가가 무방비로 노출된 겁니다. 돼지에서 A형이 발생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3년 전에 A형을 돼지에서 이제 빼는 그런 결정을 내리고 O형만을 이제 사용해 왔습니다. 농식품부는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전국의 가축 농장과 관련 시설에 대해 48시간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도축장에서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탈출한 소는 결국 소방대원들에게 생포됐습니다. 김효현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트럭에 실린 소를 도축장 시설로 끌고 들어갑니다. 고삐를 당겨 우측에 있는 대기실로 이끌려고 하자 갑자기 소가 내달립니다. 남성이 놓친 고삐를 잡으려는 순간 구석에 몰린 소가 방향을 틀고 그대로 돌진합니다. 깜짝 놀라 뛰어 올라온 다른 남성도 소에 들이받치고 말았습니다. 이런 멀쩡한 사람도 소에 힘을 못 이기는데 그 양반 그런데다 또 몸이 안 좋았었어요 좀. 신고를 받고 소방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정육업자 70대 조모 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화물차 운전자 60대 한모 씨도 크게 다쳤습니다. 도축장에서 탈출한 소는 이곳 하천가로 내려와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추격 끝에 야산에서 발견된 소는 결국 소방대원들이 쏜 마취총 2발에 쓰러졌습니다. 직원들이 출근을 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빨리 잡고 가려고. 경찰은 도축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관리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숫자를 보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지갑에 현금 얼마나 넣어놓고 다니십니까? 한국은행 조사 결과 우리나라 성인들은 지갑 속에 평균 8만 원 정도를 갖고 다녔습니다. 남성이 8만 8천 원, 여성이 7만 2천 원. 생각보다 꽤 많죠. 실제로 간편 결제 등 다양한 전자 지급 수단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현금이 가장 낫다는 인식이 많았습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갖고 있다는 응답은 5% 정도였는데 다만 어릴수록 또 소득이 낮을수록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싶다는 답이 높았습니다. 갑갑한 현실에 대박 꿈에 기댈 수밖에 없는 청춘과 저소득층이 많은 겁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보물 1호인 흥인지문, 동대문이 얼마 전 방화 때문에 잿더미가 될 뻔했죠. KT가 무상으로 침입 감지기를 달아줬는데 종로구청이 월 10만 원의 유지비가 아까워 이걸 제거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영범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9일 새벽 흥인지문 한 구석에 작은 불길이 일었습니다. 한 남성이 담을 넘어 방화를 시도했고 경비원들은 불이 난 뒤에야 이를 알아챘습니다. 경비원들이 CCTV를 통해 24시간 감시하고 있지만 정작 외부 침입을 알리는 경보 시스템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만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면 와봐. 안 보여. 경보 시스템은 지난 2014년까지 운영됐지만 대기업의 도움이 끊기자 종로구청이 월 10만 원의 경비가 아깝다고 철거해버렸습니다. 지난 2008년 화마에 휩싸였던 숭례문은 흥인지문과는 전혀 다른 경비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국보 1호 숭례문은 나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데 흥인지문과 달리 침입 경보 시스템이 연동된 CCTV로 외부인의 침입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경보 시스템 설치 논란이 일자 종로구청은 문화재청이 요구한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발뺌합니다. 의무사항이라고 그랬으면 여차는 어떻게든 잡아서 계속 유지를 했겠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문화재청 역시 책임을 맡고 있는 종로구청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휘발성 물질을 던져서 태웠다. 그러면 완전히 다 탔다고 봐야 됩니다. 4, 5분이면 경비 인력 투여한 거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문화재청과 종로구청이 책임을 떠넘기는 가운데 보물 1호 흥인지문은 오늘도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법정 관리냐 매각이냐, 사흘 뒤면 금호타이어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오늘 타이어 유통업체인 타이어뱅크가 인수 의사를 밝혔습니다. 배꼽이 배를 넘보는 격인데 가능할까요? 선원백 기자입니다. 타이어가 신발보다 싸다는 문구로 유명한 타이어 유통업체 타이어뱅크가 금호타이어 인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타이어뱅크 창업주인 김정규 회장은 중국의 국내 업체가 넘어가는 걸 그대로 보고 있을 수는 없다며 강한 인수 의지를 보였습니다. 한국 내 공장까지 모두 중국 더블스타에 매각된다면 국민의 마음과 자존감에 큰 상처로 오랫동안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채권단은 중국 더블스타로 매각을 추진해왔고 금호타이어 노조는 해외 매각은 절대 안 된다며 맞서왔습니다. 타이어뱅크의 인수전 참여에 새우가 고래를 삼키는 격이라며 시장 반응은 냉소적입니다. 매출은 2016년 기준 3,700억 원, 영업이익은 660억 원으로
인수자금 6,500억 원을 마련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타이어뱅크는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채권단인 산업은행은 할 말이 없다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타이어뱅크에서 공식 제안이 온 바 없다며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정 관리가 불가피하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채권단의 자율협약 마감 시한을 사흘 앞두고 금호타이어의 운명이 더욱 안개 속으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서남이었습니다. 9월부터 술에 취해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 자전거 운전대, 안전모 착용 의무화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오늘 공포했습니다. 또한 기존 어린이에게만 부여했던 안전모 착용 의무를 운전자와 동승자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로 뿌연 하늘에 편하게 숨을 쉬기가 어려웠습니다. 나흘째 이어졌던 미세먼지는 내일 오후부터 점차 해소될 전망인데요. 출근길까지는 이 미세먼지를 걸러줄 황사용 마스크가 필요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물러나겠지만 어제와 오늘 몽골에서 발원한 황사가 문제입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사이에는 이 황사가 우리나라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기상정보를 꼭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아침마다 요즘 안개도 짙습니다. 내일은 색으로 표시된 서해안과 남해안 일부 지역, 제주를 따라서 안개가 짙게 나타나겠고 가시거리가 50m에 불과한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 지속 시간은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로 예상됩니다. 내일 중부지방 맑은 가운데 무척 포근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20도까지 올라서 평년보다 7도가량 높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낮 동안 20도를 웃도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여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강릉의 한낮 기온이 24도까지 오르는 등 내일까지 고온 현상이 지속되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겠고 일요일에는 중부지방에 기울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음료수를 빼 마시듯 손쉽게 뽑을 수 있는 자동차 자판기가 중국에 등장했습니다.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가 미국 포드사와 손을 잡고 만든 건데 5층 높이에 자동차 42대가 갖춰져 있습니다. 페라리, 람보르기니 같은 고가의 슈퍼차도 신분 확인만 거치면 10분 안에 구입할 수 있다고 하네요. 급히 먹으면 체한다는 말처럼 무조건 편하고 빠르다고 능사는 아니겠지만 세상이 참 빨라지긴 했습니다. 이제는 체하지만 않으면 되는 걸까요?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